박정희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던 지난 79년 11월 3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짐정일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찾았다. 박 대통령의 흔적을 정리하는 자리. 비서관들의 눈길을 끈 것이 있었다. 탁자 위에 있던 두 권의 보고서. 대통령이 즐겨 쓰던 돋보기와 함께였다. 그 보고서 안엔 한 도시의 청사진과 설계도가 들어있었다. 도시의 형태에서 주택, 상가의 도면까지 구체적이고 정교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최후까지 검토했던 보고서. 그것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 계획이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라. 70년대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것이 이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이 수석 비서관들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발견한 보고서인 행정수도 건설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행정수도의 전체 도면입니다. 이 도면을 자세히 보면은 아래쪽으로는 강이 굽이쳐 흐르고 또 곳곳에 이 작은 구릉들이 보이고요. 또 도시의 모양은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아주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동안 극비에 붙여졌던 이 행정수도에 대한 실체가 드러난 것은 지난 1월 이 정부기록보존소에 있던 행정수도 건설 계획에 대한 보고서가 공개되면서부터입니다. 이 보고서들은 모두 26권의 두꺼운 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보고서의 각 부제마다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 계획이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발견된 이 보고서는 바로 이 책들의 요약본입니다. 이 보고서의 분량만 봐도 당시 행정수도 건설 계획이 얼마나 방대한 연구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그런 보고서라고 합니다. 자,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 계획,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정부의 공식 문서들이 보관돼 있는 정부기록보존소. 역대 대통령 관련 문서들을 모아놓은 대통령 기록물실 한켠에 방대한 분량의 특별한 보고서가 있다.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 계획. 모두 26권의 보고서와 11종의 등사본 자료로 지난 77년부터 79년까지 작성된 것이다. 20년 넘게 극비문서로 분류되어 온 이 보고서는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어떤 필요성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느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도시 중심지를 가상으로 이렇게 어디다가 무엇을 구성하고 하는 걸 다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지도죠. 색깔별로 예, 색깔별로 표시를 다 다르게 해놨는데요. 여기 지금 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게 중앙청이에요. 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도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게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대칭형이요? 예, 대칭형, 좌우 대칭형으로 해가지고 보고서엔 새로운 행정수도에 대한 각종 도면들이 첨부돼 있다. 예. 누가 보더라도 예. 도시의 모습을 정확히 그려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다음에 이제 동선 철도는 이제 뭐 어떻게 연결하게 하고 지하철은 어떻게 연결하게 하고 지금부터 20여 년 전의 일인데 지금에 봐서 이걸 그대로 아마 실행에 옮기더라도 현대적 도시로서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하고 연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6건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보고서는 도시 전체의 규모에서부터 교통체계와 주택보급, 조경, 그리고 재원조달 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여러 분야별로 나눠져 있다. 신수도의 모습은 마치 날개를 펴고 있는 새의 모습 같다. 새의 머리와 몸통 부분엔 중심지구가 있고 양쪽 날개엔 동시와 서시가 위치한다. 중심지구의 중앙엔 행정지구가 있다. 이곳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정부 종합청사인 중앙청이다. 중앙청에서 십자형으로 각 주요 기관들이 배치됐는데 서남쪽으로 내려오면 대법원이 있고 중앙청 맞은편엔 새 수도의 시청이 있다. 대법원의 맞은편엔 입법부인 국회가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마름모구를 형성하고 있는 4개의 주요 기관들 앞엔 그곳을 상징하는 4개의 광장이 각각 위치하는데 이 광장의 상징물과 대략적인 모습까지 알 수 있다. 보고서에 있는 수많은 사파와 도면들은 신수도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설명하는 도면엔 정확한 도로의 폭까지 계산돼 있다. 주거지역의 조경계획 속엔 다양한 공원들이 각각 종류별로 설명돼 있고 그에 대한 조감도와 사파가 첨부돼 있다. 주택에 대한 도면들도 역시 구체적이다. 평면도까지 그려져 있는 주택계획엔 가족 형태와 지형에 따라 다양한 주택의 종류가 분류돼 있다. 중앙청 북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특수지구. 이곳이 대통령관저지구다. 남쪽엔 영빈관이 있고 그 위로 대통령 집무실과 공관이 위치해 있다. 그리고 관저지구 주변엔 커다란 인공호수가 조성돼 있다. 행정수도 건설은 총 15년 동안 3단계에 걸쳐 건설될 예정으로 각 지구의 건설 시기까지 예정돼 있다. 모든 일지 회의하든 회의록 이런 게 좀 있나 모르겠어요. 예. 처음부터 백지계획 작업에 참여했던 당시 공무원들이 정부기록 보존소를 찾았다. 옛날 우리 이거 보호하겠다고 만들어놓은 차트도 이건 자료가 다행인데 이게 당신 쓴 보고서 같아. 해외 갔다 와서. 어? 우리 해외 갔다 보고 이건 이거는 우리가 갔다 온 거야. 당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실무를 총괄했던 당사자들이지만 이 보고서를 이게 다시 보는 것이 슬라이드로 무려 보고 20여 년 만이다. 요거는 그래서 그 비밀이기 때문에 서울 도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 이걸 전부 다 취합해갖고 77년도에 만들어가지고 박 대통령 책상에다 갖다 놓은 게 있다고. 77년에 이들이 최초로 작성한 보고서. 제목마저 2000년 서울 도시계획이라고 붙일 만큼 이 작업은 당시 극비로 진행됐다. 그때는 정열적으로 아름대로 모든 기획을 다 해서 우리나라의 처음 수도를 우리 시대에 건설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도대체 수도가 무슨 내용을 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민도 하고 계속 한 4, 5년간을 인생을 젊음을 여기다 바쳤습니다. 우리 당대에 이러한 이성계 씨가 한양 전도하는 그런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쭉 했는데 만들어가지고 여기 중심축에다가 수경축. 수경을 처리할 수 이후 행정수도 건설 계획엔 관계 공무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도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홍수도 이게 홍수의 그 폭이 79년까지 참여한 전문가들 수는 공식 집계된 인원만도 400여 명. 이제 모델로서 한번 이렇게 도시 보고서의 분량도 100여 권이 넘는다. 서울하고 비슷하다. 우리나라 이런 데가 또 없다고요. 여기 대법원 이곳에 남아있는 26건의 예. 책자는 이렇게 그중 해서 일부다. 이것을 십자의 백지계획은 중심 지금 남아있는 지구를 자료보다 하고, 훨씬 더 방대한 규모로 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중심 지구를 계획을 세웠지. 각 전문가별로 중심축에 되면 중심축에 어떤 무슨 광장별로
그렇지 않으면 주거지면 주거지의 주거 중심이 하나 단위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띄가지고 거기에 전문 용역 업체에다가 자, 요 브록에 대해서 자, 크기는 요 정도다. 여기에서 어떤 시설이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요 구상에 대해서 모형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게 다시 보시면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모형까지 제작됐던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 당시 도시계획 전문가가 많지 않던 상황에서 국내 학자들뿐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던 많은 학자들도 연구에 참여했다. 캐나다에서 유학 중이었던 임창복 교수도 78년 행정수도 건설 작업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귀국했다. 그 당시 주제가 우리 국가를 위한 그런 과제이었고, 그래서 젊은 여러 연구원들과 함께 정말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작업을 했다는 것은 두고두고 아주 보람된 일이었고, 그 후에도 그런 기회는 제 저기에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두뇌들이 참여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됐던 백지계획은 79년 종합보고서로 완성됐다. 이제 백지계획은 대통령의 최종 인가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백지계획에는 이 국가의 상징을 표현한 중심지구 계획부터 각 정부기관의 이사 순서까지 이 새로운 수도 건설 사업에 필요한 이 구체적인 계획들이 아주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왜 하필 이 백지계획이라고 했을까요? 백지계획이란 이 구체적인 입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수도 건설 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공표했던 77년 이 국회는 서둘러 이 토지 거래에 대한 특별 법안을 제정합니다. 부동산 투기 등 이 새로운 행정수도 입지가 선정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 사회적인 혼란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백지계획이라는 말도 입지 선정에 대한 국민들의 지나친 관심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제 보고서를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봐도 또 여기를 봐도 같은 지형이죠. 그렇다면 이 특정 지역의 지도라는 이야기인데 당시 연구자들은 왜 이 지도를 사용했을까요? 혹시 어떤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닐까요? 백지 계획에 나오는 지역은 어디일까? 76년 박 대통령으로부터 행정수도 건설 부지를 찾아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는 김의원 씨를 찾아갔다. 이게 친필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당시 건설부 국토계획국장이던 김 씨가 받은 친필 지시서. 박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쓴 입지 선정 기준안을 제시했다. 여기는 뭐 신행정수도라고 썼습니다만 그 후에 공식적인 명칭은 대통령께서도 임시행정수도로 그랬어요. 근데 첫째로 현 휴전선에서 평양까지의 거리와 비등하거나 약간 평양보다 먼 곳. 그러니까 김일성하고 나하고 같은 위치에서 지휘해야 된다 이 말이요. 같은 위치에서 지휘해야 된다 이 말이요. 서울에서 자동차 또는 전철로서 2시간 이내 거리. 휴전선에서 평양까지의 거리와 비슷할 것. 서울에서 자동차로 2시간 이내의 거리일 것. 낮은 구름과 야산이 많은 곳일 것 등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11가지 입지 선정 기준을 정해놓고 있었다. 적당한 그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그 주인은 그린벨트로 전부 둘러라. 그린벨트 둘러라. 그러면 도시 규모는 반을, 지금의 안산이죠. 반을과 대차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럼 소문 내지 말고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공업도시 후보지를 고른다고 위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끝내라. 대통령의 친필 메모 외에 김 씨는 행정수도 입지에 관한 한 권의 보고서를 건네받았다. 수도에 대한
2차 보고 때. 후보지. 보고서엔 이미 청주에서 조치원 사이에 위치한 6개의 후보지가 선택돼 있었고 각 후보지의 위치와 수용 가능 인구, 토양 분석 등까지 상세하게 분석돼 있었다. 지하철 2호선 하겠다고 지시를 가져왔는 받기 거를 전까지 내가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김 의원 씨. 그러면 정말로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미 수도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박 대통령은 김 의원 씨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고 모든 지시도 자신이 직접 했다. 임시행정수도 입지 선정 중간 보고 이게 대통령 결재란 말이죠. 2급 비밀이었네. 근데 그 양반 대통령 사인 아주 첫 지시를 받은 6개월 후 김 의원 씨는 행정수도 입지 선정에 관한 보고서를 완성했다. 이게 지금 지진 발생 여기 있네요. 지진 지진 발생도, 기후도, 보고서엔 각 후보지들에 대한 기후와 기온, 강우량까지. 강우량뿐 아니라 지진 발생도까지 들어있다. 어느 지역에 대한 조사 실시하겠다. 그다음에 행정수도의 지명을 당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7곳, 모두 충청도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 보고서 제출 이후 건설부의 입지 선정 작업은 다른 기구로 넘어갔다. 그 논의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각각 이제 건설부 건설부가 그때 나는 이제 도시계획국으로 옮겨 있었을 때거든. 도시국에서 그 자체 업무만 해도 1년에 민원 서류가 2만 건이 넘습니다. 굉장히 그 바쁜 국이거든. 이 도저히 이 일에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별도 조직을 기구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일하는 직원은 우리 직원 파견합니다. 이때부터 행정수도 업무는 중화공업기획단으로 넘겨졌다. 당시 경제 2수석 비서관이었던 오원철 씨가 총 책임을 맡았다. 이로써 본격적인 입지 선정 작업이 시작됐다. 당시 중화공업기획단의 단장이었던 오원철 씨. 서울에서 80km가 이거예요. 예, 그렇죠. 인구에서 이건 200km. 200km가 서울에서 200km. 중화공업기획단에서 오 씨는 이전에 조사된 행정수도 후보지에 관한 결과를 고려해 새롭게 입지 선정 기준을 세웠다. 비슷한 데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여건을 다 충족하는 것이 여기 빨갛게 표시한 요 첨선 칠한 거. 요게 들어가니까 요 안에서 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런 하지만 모든 조건을 기획단의 기준 역시 박 대통령이 지시한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요 안이 된다는 거죠. 요 안에 입지 선정의 기준은 5가지였다. 서울에서 80km 이상, 200km 이하인 거리에 있는 곳으로 해안선에서 40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 그리고 전국토의 인구와 산업, 그리고 면적의 중심점으로부터 80km 이내에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이것을 조합하면 구체적인 지역이 그려진다. 행정수도를 말이죠.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으로 갖다 놓는 거 하고 현재는 결국 서울이라는 것은 북쪽 끝에 있지 않습니까? 북쪽 끝에 있는 거 하고서는 국제 경쟁력이 달라집니다. 부산에서 예로 부산에서 수도까지 지금은 현재는 서울, 그 당시는 서울입니다만 서울까지 오는데 최소한 4시간 이상 걸리는 거 아닙니까? 4시간, 5시간 걸리겠죠. 여기에 시간도 걸릴 뿐 아니라 그만큼 에너지 소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토의 중앙으로 가지게 되면 4시간 걸린다는 것이 반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적인 절약 혹은 또 에너지 절약 이건 대단한 것이죠. 중화공업기획단은 기준지역 안에서 39개 평가 항목에 따라 1차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때 선정된 지역이 천원, 공주, 대평, 보은, 논산, 옥천 등 10개 지역이다.
이 중에서 2차 후보지로 선택된 곳이 천원, 장기, 논산지구. 이 지역들은 다시 세부 기준에 따라 A, B, C로 평가됐다. 세부 항목별 평가 결과 장기와 논산이 유력 후보지로 압축됐다. 백지계획 보고서에 나타나는 지역은 이 두 곳 중에서 장기지구다.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장기지구가 결국 장차의 행정수도로서 적합하다는 그런 느낌들을 가졌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장기지구를 우선은 임시 결국 가정지구로도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웠던 거죠. 백지 계획이라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상 입지가 필요했던 것이다. 충청남도 공주시 동북쪽에 위치한 장기면. 이 장기면 일대가 백지계획 보고서에 나온 장기지구다. 70년대 신행정수도 가상입지로 선정됐던 장기지구.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곳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세운 현 정부의 출범 이후 장기면에 한두 곳밖에 없었던 부동산 중개소가 30여 곳으로 늘어났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행정수도 때문에 뭐 시끄럽죠? 예. 아니 저기 아주 심란해 죽겠어요. 행정수도가 정말로 올라나 안 올라나. 내가 이런 것 이렇게 넣고 다니는데 붙였어요 대표로. 잠깐만 앞에 좀 보여주세요. 저 앞에. 이곳이 가상 입지였다는 비밀이 알려진 것은 1990년 한 일간지에 백지계획에 관한 기사가 실리면서부터다. 이거 보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여기가 수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하지요. 이제 이걸 이제 끝나고 요즘 이제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아니고 이것을 참 제가 읽어봐도 수백 번을 읽어봤을 텐데 다 계획이 돼 있는 것 마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저기 이곳 주민들은 장기 지역이 당시 새로운 행정수도의 최종 입지였다고 굳게 믿고 있다. 하지만 언론에 공개되기 전까진 장기 지역이 신수도의 한 후보지였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전에는 전혀 모르셨어요. 행정수도 할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몰랐죠. 생각을 모르고 와서 이제 산에 가서 그 뭐 지질 검사인가 뭐가 이제 그 뻥튀기 뻥뻥도 하고 구멍도 뚫으면 돌이 이렇게 찌드랗게 막 빠져나오고 그래 그분들도 물으면은 뭐 조사하느냐고 그래요. 그래 뭐 일절 몰랐습니다. 일절. 동작이 빠른 사람은 그게 안반 있는 데까지 뚫으니까 거기다 갖다 알렁 호스를 박아서 거기서 물을 지하철을 뽑아서 쓰는 사람도 지금까지도 더러 있어. 이곳 장기지구를 가상으로 한 행정지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당시 이곳을 여러 번 답사했던 행정수도 이전 계획 실무 공무원들이 이곳을 찾았다. 지금 이 지도로 보자면은 이 위치가 이 정도쯤 됩니다. 여기가요? 예, 이 정도. 현재 이 지점에서 저 마주 보이는 장군봉을 향해서 이게 남북에 축이 돼 있고 요 바로 앞에 있는 이 마을과 이 야산을 전부 포함해서 중앙청을 지을 장소로 계획을 했습니다. 특성 중에 하나는 서울이 비대한 평지가 많지 않고 야산들로 둘러싸인 구릉지대인 장기 지역을 행정수도 입지로 고려한 까닭은 무엇일까? 고려를 많이 한 거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가 식량 안보를 위해서는 농지를 적게 그대로 보존을 하고 이 넓은 군웅지를 이 도시나 주거지역으로 활용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때 그런 지침을 저희도 많이 받았어요. 이거 청와대 하면 치우겠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구름과 산이 많은 요새형 지역을 선호했고 장기지구는 그에 부합됐다. 저걸 능선으로 해서 요 일대
대통령 관저지구 역시 구릉 지역에 계획됐다. 관저지구는 총 111만 평. 지금 청와대 면적의 14배가 넘는 규모다. 관저 주변엔 인공 호수도 조성하려고 했다. 야, 이 일대가 호수가 되니까 대체적으로 이 근처까지 물이 차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호수는 큰 호수는 여기는 저 앞쪽으로 이 뒤로 큰 호수가 돼. 그렇죠. 예. 요 뒤로. 요건 한 지르고. 예. 베이는 요 산 뒤로 큰 호수가. 천태산을 주산으로 아래론 금강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 임수 지역 장기지구. 그러나 당시 실무팀들은 장기지구를 최종 후보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실무팀에서는 이게 가장 좋은 적지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한 건 아닙니다. 예. 다만 여기도 한번 검토를 한 후보지 중에 하나다. 그리고 여기 지형이 서울의 지형하고 좀 비슷하다 형태적으로 봐서 주위의 산을 보면은 큰 산을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좀 흥미롭게 이렇게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백지 계획의 모든 도면에 등장해 관심을 끌었던 공주시 장기면. 이곳은 단지 행정수도의 가상 입지였을 뿐이다. 당시 입지 선정 기준에서 이 장기 지역이 유력한 행정수도 후보지 중에 하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장기 지역이 행정수도의 입지로 최종 결정난 것은 아닙니다. 장기 지역이 이 백지 계획의 가상 입지로 사용된 것은 서울과 많이 닮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설계된 이 행정수도의 도면을 서울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흡사합니다. 이 장기 북쪽에 있는 이 국사봉은 서울의 인왕산 위치와 아주 흡사하고, 또 여기 남쪽에 이 장군봉의 위치는 서울의 남산과 비슷합니다. 또 서울을 횡단하는 이 한강의 모습과 행정수도 밑으로 흐르는 이 금강의 모습도 매우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 강변에 위치한 올림픽 지구까지도 비슷합니다. 신행정수도의 종합계획도에는 이 올림픽 지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올림픽 주경기장이 건설될 예정지입니다. 96년도에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17년 뒤에 치를 올림픽 부지라. 행정수도의 계획에 17년 후에 개최될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니 참 놀라운데요. 이 새로운 행정수도의 설계는 20, 30년 뒤에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지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경 계획이다. 각 지구별로 특성에 맞는 공원과 녹지를 계획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행자 도로는 산책로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나무와 잔디가 이어지는 녹지 공간으로 계획됐고, 곳곳에 공원이 만들어질 예정이었다. 당시의 도시들이 거의 모두 자동차 도로나 건물 위주의 도시였던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도시 조경이었다. 조경 계획의 목표는 도시를 하나의 대형 공원처럼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도시의 외곽엔 대규모의 소림지대를 계획했다. 이제 당시의 시대 조류가 인간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이제 그 친환경적인 사고, 이런 것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 보다 막 거대한 그 이제 프로젝트를 한다기보다는 보다 인간 중심의 그런 그 환경이 되도록 그 노력한 것이 저희가 크게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계획에서의 방향의 중심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 계획에서도 인간 중심적인 도시 설계가 잘 나타난다. 보행자 도로와 차도가 완벽하게 분리돼 있을 뿐 아니라 자전거 전용 도로도 따로 만들어져 있다.
당시 민간 건설업체 소속으로 백지 계획에 참여했던 강찬석 씨. 제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옛날 그가 설계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쓴 것은 보행자 중심의 설계였다. 보행자 중심 개념은 백지 계획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에게 요구됐던 기본적인 설계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여기 나는 고속터미널하고 여기 지금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위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은 주거 단지 내에 상가가 보행자 모호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건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전체 디자인 컨셉과 같이 상가 내부에는 자동차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와 보행자를 갖다 분리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컨셉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는 주거 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도시 CBD 지역이나 업무 지역이나 할 것 없이 자동차와 보행자를 어떻게 분리할 건지 나는 그런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모든 설계에 접근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에 방해받지 않고 도시를 걸어 다닐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연구했다. 그중 백지 계획의 중심지구 조경 계획엔 색다른 모양의 건물 형태가 등장한다. 바로 중정 구조를 가진 건물 모습이다. 아람브라 궁전 이런 데 외국에 보면은 이제 이걸 건물로 쭉 둘러싸여 있는 내부를 내정이라고 합니다. 그걸 중정이라고도 하고 단지 계획에서 그런 내정에는 차가 못 다니는 거 외정 쪽으로만 차가 다니고 그러한 뜻에서 그것이 건축적으로나 배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으니 그걸 발전시킨다 해서 내정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모든 상업지구는 바둑판 모양의 작은 단지들로 이루어져 있다. 중정은 이 단지 안에 보행자 전용 공간이다. 중심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2층이나 3층까지 보행자 전용 공간인 중정을 만든다. 건물은 이 보행자 전용 공간 위로 세워지기 때문에 2, 3층에 위치한 중정을 이용하면 차량 통행에 방해를 받지 않고 단지 안을 돌아다닐 수 있다. 중정은 단순한 보행자 전용 도로가 아니라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지금의 명동거리에서 볼 수 있는 보행자 전용 공간과 비슷하지만 그것을 입체적으로 발전시켰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계획된 또 다른 시설은 지하 공동구다. 공동구는 상하수도, 전기 등 지하 매설이 가능한 모든 것을 수용하는 도시 공급 처리 시설이다. 공동구는 도시의 기본 축을 따라 지하에 설계되기 때문에 전체 도시로 뻗어 있다. 지금은 신도시에서 간혹 볼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획기적인 시설이었다. 서울시도 매일 그 땅을 파고 뭐 교통이 이렇게 밀리고 상당히 그 문제 아닙니까? 뭐 계속 말이지 저건 뭐 신문에서 떠들고 하더라도 그거 안 된다고요. 각 부처별로 각 그 뭐 무슨 통신 따로 뭐 무슨 전기 같은 거는 완전 따로 뭐 전부 각자 따로 이렇게 종합 계획이 안 세워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땅을 안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걸 좀 해결해 보자. 신수도는 지하에서 많은 것이 해결되는 지하 도시로 계획됐다. 업무 상업지구에서 지하로 내려오면 당시 국내 최초로 계획된 지하 상가가 있다. 지하 상가 밑으론 지하철이 있는데 중심지구에서 주거지역까지 연결돼 있다. 이렇게 지하 공간을 신경 쓴 이유는 무엇일까? 초기 단계부터 연구에 참여한 조각가 김영중 씨. 당시 전문가들 중 유일한 예술가였다. 이것은 총화 단결. 그런 상징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 귀에다가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죠. 예.
김영중 씨는 당시 중심지구 광장에 설치될 조형물들을 구상했는데 중심지구의 전체 구상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진 것은 지하 공간이었다고 한다. 유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고기가 놀고 하는 것들이 전부 보이게. 그래서 소위 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지하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죠. 행정기관이 중앙행정 이 관서가 기능을 폭격을 받게 되면 기능을 상실하잖아요. 그래서 네 군데에다가 똑같은 기능을 보유시키자. 그러니까 이쪽을 파괴가 당하면은 이쪽으로 지하로 연결해서 이동해서 요거에 파괴되면 저리. 그러니까 네 군데에다가 똑같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사람만 이동을 해서 그 업무를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도시, 행정도시. 당시 남북의 대치 상황을 고려해 각 국가기관들을 지하로 연결시켜 놨고 지하 공간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신행정수도가 미래형 도시란 것은 교통체계에서도 드러난다. 교통체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동시와 서시를 지나가는 양축의 고속화도로와 중심지구를 관통하는 순환도로다. 철도는 동시를 지나고 지하철은 서시에서 중심지구를 지나 동시까지 이어진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중심지구를 관통하는 고속전철이다. 현재 시범 운행되고 있는 노선을 바꿔놓을 수도 있었던 24년 전의 고속전철 건설 계획. 이것은 당시 서울과 신행정수도를 같은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구상된 것이었다. 서울은 결국 경제도시로서 남을 겁니다. 문화도시, 경제도시로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새로운 행정수도에 올 일이 많을 겁니다. 자동차 타고 가게 되면 한 2시간 걸리는데 너무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1시간 이내에 서울하고 행정수도는 결국 올 수 있게끔 하는 교통수단이 필요한 걸 생각했습니다. 그건 고속전철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고속철도가 도심을 통과하고 환경 친화적인 모습을 지닌 새로운 수도. 백지계획에서의 행정수도는 미래형 신도시로 계획되고 있었다. 이것은 신행정수도의 중심지입니다. 지금 멀리 저쪽에 첨성대가 보입니다. 저것이 바로 민족의 광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길은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이 자전거 전용 도로는 도시 전체로 이어져 있어서 이 자전거를 타고서는 이 신도시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 자전거 전용 도로와 또 인도 차도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 옆으로 보이는 저것이 바로 차도가 되겠고요. 또 안쪽으로 보이는 저것이 보행자 전용 도로입니다. 자, 이렇게 이 자전거 도로를 따라서 걷다 보니까 이 많은 공원들이 보이는데요. 이것이 바로 도시 중심에 있는 녹지지대입니다. 이 녹지지대는 중앙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민족의 광장을 지나서 저 멀리 장군봉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어느 곳에서도 전신주를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전기선, 또 통신 케이블, 가스관, 수도관 등이 모두 이 도시의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70년도에 이런 친환경적인 도시를 설계했다니 참 놀랍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런 행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5조 3천억 원과 약 2억 명의 건설 인력이 필요하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매년 재정의 약 4%를 투자해야만 하는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인데요. 자, 이런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들이면서까지 왜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1977년 2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시청을 연두순시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행정수도는 인구 100만 규모로 설계 중이며 건설은 빨라도 10년 내지 15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수도를 옮기려고 했을까? 당시 서울의 인구 집중 문제는 상당한 고민거리였다. 매년 2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서울엔 심각한 도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급등하는 인구로 주택난이 가중됐고 공해 문제도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었다. 전국토의 0.6% 되는 공간 속에 인구의 20%와 산업의 30%가 몰려 있었다. 1955년만 해도 150만 명이었던 인구는 매해 폭발적으로 증가해 77년엔 75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아마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 지역에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그러한 도시는 우리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울 정조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의 수많은 농민들은 서울의 빈민층으로 탈바꿈했고 변두리에 위치한 판자촌은 나날이 늘어갔다. 도시 빈민의 중요한 일자리였던 취로 사업을 중단시키고 주민세를 과세하는 등 정부는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했다.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때려매긴다. 주민세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건설부가 주민세라는 말을 안 하고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은 옛날 중세식으로 말하면 인두세지, 인두세. 이거 물린다. 그리고 사업소세 하는 거. 서울에 와서 다방이나 뭐 영업소를 개설한다 하면은 사업소세를 다른 도시보다 5배, 6배 강하게 매긴다. 뭐 이런 등등의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다. 결국은 그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70년대 초반 정부는 이미 서울의 외곽 지역에 그린벨트를 지정했다. 서울의 팽창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인구 집중은 계속됐다. 서울의 심각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임소 장관실에 수도권 인구정책실이 만들어졌다. 박봉환 씨는 1년여 동안 수도권 인구 재배치 기본계획을 연구했고 그 방안 중에 하나로 행정수도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박봉환 장관이 인구정책 때문에 행정수도를 옮기지 않고는 이게 인구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보고를 받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아마 결단을 내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오래전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구상하고 있었다. 75년 8월 하계 휴양지에서 수도 이전 얘기를 꺼낸 것이다. 그 휴가가 끝나는 전날 기자들하고 박는 결국 기자회견을 하게 되죠. 그 기자들하고 같이요. 그때는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 좀 농담도 섞어가면서 하게 됩니다. 이때 박 대통령께서 서울의 인구 문제는 행정수도를 옮기는 길밖에 해결할 수 없겠어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오브 더 레코드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국무총리에서 물러난 김종필 씨에게 수도를 이전할 입지를 물색하란 지시를 내렸다. 여기는 서울에 너무 가깝다고요?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였던 주종원 박사는 동료 한 명과 함께 김종필 씨의 권유로 입지 선정에 관한 연구에 참여했다. 물이 없어요. 아, 천호는요? 네. 그러니까 행정수도 위치를 좀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모든 지원을 해줄 테니까 그때 당시에 그 타워 호텔 있죠. 거기에다 방을 하나 구해놓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해달라고.
이렇게 탄생한 것이 새로운 행정수도에 대한 최초 보고서 NC 보고서다. 20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엔 각 후보지들에 대한 항공사진까지 첨부돼 있다. 박 대통령이 김종필 씨에게 입지 선정에 대한 지시를 내린 것은 76년 6월.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이미 이때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보고서엔 한 가지 특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 전투기가 공격 가능한 거리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행정수도를 옮기는데 안보 문제 역시 고려하고 있었다. 휴전선으로부터 서울은 50km 지점에 위치해 있지만 평양은 150km나 떨어져 있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었던 냉전시대. 평양에 비해 서울이 휴전선에서 가깝다는 것은 당시 큰 부담이었다. 간단한 프로그 미사일이나 구경이 큰 야포의 사정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괴가 쳐들어올 경우에 우리가 방어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우려성이 있다. 그래서 방어의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행정수도를 옮김으로써 처음부터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자 하는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바로 이 안보 문제 때문에 임시행정수도 건설 계획은 대다수 서울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줬다. 서울을 포기하는 거 아닌가? 혹 뒤로 도망가는 건 아닌가? 전쟁이 나면 과연 서울을 방어할까? 이런 데 대한 불안의식이죠. 이게 이제 제일 컸고, 두 번째는 경제였어요. 경제가 침체하지 않을까? 서울의 경제가. 하지만 박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의지는 단호했다. 수도 서울의 인구가 너무 많다. 인구가 너무 과밀하고 비대해져서 도시로서의 기능이 점차 마비되어 가고 있다. 상실해 가고 있다. 또 하나는 국가 안보상 휴전선에 너무 근접되어 있다. 우리는 지금 750만 인구가 수도 인구가 적의 지상보화 사정거리 내에 지금 살고 있다. 이것도 역시 임시 수도 이동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필요성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비서관들이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찾아왔던 이 대통령의 집무실의 모습을 재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집무실 책상 위에는 평소 박정희 대통령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처럼 아주 서류 한 장 없이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옆에는 두 권의 보고서와 돋보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당시 환갑을 넘긴 박정희 대통령은 책을 볼 때 꼭 이 돋보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이 신군부에 의해 이 집무실이 폐쇄 당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두 권의 책은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기 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검토했던 보고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권의 책 중에 이 한 권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 계획에 관한 그런 보고서고요. 그리고 또 한 권은 2000년대 국토구상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국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행정수도 이전과 2000년대 국토구상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중화공업기획단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 계획. 그 마지막엔 2000년대 국토구상이 있다. (2000년대) 국토구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죠. 이제 도시 행정수도 건설계획연구에 깊이 관여했던 황용주 박사. 당시 키스트 지역개발연구소의 소장이었던 황 박사의 핵심 연구는 2000년대 국토구상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습니까? 경제개발 오행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그 공간 그 국토 자원의 이용이라든지 구조 면에서 취약점이 드러나서 그 2000년대에 산업화된 고도 산업 사회로 가려면은 어차피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써야겠다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시정을 해야겠는데 그 공간 개조를 위해서 행정수도가 이전이 되고 그 이전에 따른 개조 방안을 구상한 계획이 이 국토 구상으로 2000년대 국토구상 보고서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담고 있다. 당시 우리나라가 고도 산업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물류체계였다. 물류체계는 에너지 면에서도 그렇고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그 혼자 비용이 많고 따라서 비용 부담이 그 외국에 비해서 높아가지고 에너지 면이 높아가지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수송 비용과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로망이 계획됐다. 전국을 거미줄처럼 덮고 있는 4개의 환상선 도로와 7개의 방사선 도로는 지금의 고속도로망과 유사하다. 아까 얘기한 토지 생산 또 하나의 문제는 산업단지가 일부 지역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계획이 필요했다. 정책적으로다가 높여야겠다. 뭐 이런 연구를 한 거죠. 연안 지역에 대규모 산업기지를 만들고 교통의 교차점에 내륙 공업단지를 만들어 전국 국토를 활용하는 계획인 것이다.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인 서해안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서해안과 남해안은 거의 동등하게 그렇죠. 지금이죠. 예, 중국이 문이 열릴 거다 하는 걸 가정한 거죠. 아 그때도 그걸 가정하셨습니까? 해안과 내륙 곳곳에 위치한 산업단지는 모두 새로운 교통망을 통해 연결된다. 이렇게 국토구상은 한반도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이런 국토 개조는 행정수도를 이전해야만 가능한 것일까? 지난 74년 안원태 씨는 국토구상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래 산업기지가 우선은 그 기존 투자가 많은 경부축 쪽에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아산만이라든가 여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져오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리딩 그 선도적인 투자로서 행정수도가 가는 것이 그것도 선도적인 거 될 것이다. 최종판이시래요. 이거는 이제 수도를 옮기지 않고서는 국토 개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2000년대 국토구상은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계획됐다. 하게 되면 고객이 요만큼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요 정도로. 그러나 몇몇 대도시에만 또다시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획된 것이 중핵도시 건설이었다. 반 정도 걸린다는 거죠. 창원만한 도시, 결국 인구 한 50만 도시가 아주 이상적인 도시가 돼서 거기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비슷한 도시를 전국에다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앙도시의 첫 출발이었어요.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중핵도시는 전국의 산업단지 주변에도 위치해 특정 지역의 인구와 성장이 집중되는 것을 예방해준다. 국토 개조라는 사업은 엄청난 사업입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에서도 그걸 개조하려고 하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 힘든 건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큰 계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수도 같은 거를 새로 맹길 적에 우리가 수도를 다시 옮긴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국가적으로 또 혹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큰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할 적에 기회를 놓치면 국토 개편 작업이라는 게 힘들어지죠. 국토 개조를 꿈꿨던 2000년대 국토구상.
새로운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전국토가 골고루 발전해 나가는 것. 이것이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 계획이 담고 있는 최종 목표였다. 행정수도 이전을 중심으로 한 국토개조 방안은 우리나라가 미래를 내다보며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과밀화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박 대통령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장기 집권으로 야당의 견제와 국민의 여론이 악화되면서 박 대통령에게 이 거대한 계획은 새로운 명분을 만들어주는 돌파구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 수도권 집중 문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웠던 수많은 방법들도 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수도 이전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박 대통령도 선뜻 시행하지 못하고 사전에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도 이전은 천년을 내다보는 국가의 대업이기 때문입니다.